오늘부로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냥 남이야. 그날 저녁 딸 지영의 단호한 목소리는 거실 공기를 산산이 갈라놓았다. 엄마를 향해 더는 엄마가 아니라며 긍을 돌린 순간 우리 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았다. 배신의 그림자는 그렇게 한 집안을 무너뜨렸고 남겨진 건 울음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단절뿐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끝내 잊을 수 없다. 누군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 치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고였다. 남편과 아내의 균열을 넘어 아이들의 심장에까지 상처를 새겨 넣은 비극의 순간. 그 단호한 선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기억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국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내의 거짓말과 배신,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내가 손에 쥔 차가운 증거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여자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가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내를 잃었지만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두 아이가 남아 있었다. 증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던 내 손끝의 떨림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한 남자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다짐의 떨림이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기록이자 동시에 두 아이와 한 아버지가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신한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도 말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일요일 오후 나는 신문을 펼쳐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요즘 아내 미선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워졌다. 평소보다 늦게 나가고 늦게 들어오며 휴대폰을 붙잡고 혼자 웃는 일이 잦아졌다. 표정은 어딘가 들떠 있었고 아이들이 건네는 말은 대충 흘려듣는 듯했다. 며칠 전 둘째 지영이가 가정통신문을 내밀며 말했다. 일요일 오후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요즘 들어 아내 미선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바빠졌다. 집을 나서는 시간은 점점 빨라졌고 돌아오는 시간은 늦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혼자 웃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며칠 전 둘째 지영이가 내게 학교 가정통신문을 내밀며 말했다. 아빠, 수요일에 학부모 모임 있대. 원래 엄마랑 가기로 했는데. 나는 당연히 아내가 챙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날 알바가 잡혔어. 아빠가 좀 가줘. 순간 지영의 얼굴에 스친 짧은 실망의 기색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어린 표정은 말보다 솔직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찔러왔다. 왜 늘 하필이면 가족이 필요한 날마다 일이 겹치는 걸까?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밤이 깊자 미선은 내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음을 흘렸다. 불빛 사이로 스쳐 지나간 이름은 상철 점자. 그리고 화면 속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요일 끝나고 같이 나가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지만 나는 당장 따질 수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더 많은 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며칠 뒤 수요일 예상대로 아내는 늦게 들어왔다. 젖은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들어서는 모습.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들뜸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늦었네. 내가 조용히 말을 건네자 아내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가게에서 회식이 있었어.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신문을 접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선, 아르바이트가 요즘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일 좀 늘어난 거야. 그녀는 짧게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에 걸린 억지스러운 미소가 단순한 대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느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전부터 눌러왔던 불만과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증이 숨어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서 번져가던 의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국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싶어. 당신도 요즘 집에 없잖아. 출장, 야근 다 일이라면서. 나는 최대한 차분히 답했지만 속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그건 회사 업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내 아르바이트는 가정보다 먼저일 수 없어. 아이들이 매일 엄마를 기다린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날카로운 눈빛을 던지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그녀의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며칠 뒤 아내의 미선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다음 주말에 강원도 쪽으로 직원 연수가 잡혔어. 직원들끼리 1박 2일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불길한 경고음이 울렸다. 출장, 연수 그리고 그 안에 또다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 상철. 이제는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담담하게 물었으나 이미 답을 예감하고 있었다. 당신이 좀 봐주면 되잖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낮췄다. 토요일에 나도 근무야. 가족이 먼저인데 또 애들을 맡길 생각이야? 내 말이 끝나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국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아이들은 내 부모님 댁에 보내. 최소한 그분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니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아르바이트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흥신소의 의뢰에 차량 번호, 호텔 예약 내역, 체크인 시간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다. 그녀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내게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명확한 증거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미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섰다. 다녀올게. 그녀는 짧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미소가 내 눈에는 더 이상한 애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저녁, 나는 일부러 집을 비워두었다.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 댁에 맡겼고 집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미선은 곧 이상한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늘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오늘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 신발장에는 내 구두와 그녀의 구두 두 켤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한 장의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 손끝은 잠시 떨렸지만 그것은 결심의 떨림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자리에 봉투를 두고 나왔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강원도의 온천에서 보낸 모든 시간, 모든 흔적이 사진과 보고서로 기록돼 있었다. 이제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각, 나는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조명 아래 앉아있는 미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낮에 두고 간 흰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종이를 구겨 쥔 손가락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숨을 가다듬지 못한 채 눈빛은 공포와 혼란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수 무슨 일이야? 애들은 어디 있어? 왜 집이 이렇게 조용해? 그녀가 내 팔을 붙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차갑게 한 발 물러섰다.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 쪽으로 가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단호하게 말했다. 앉아. 명령조의 말투. 평소의 나와는 달랐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나는 봉투 속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천히 펼쳐보였다. 강남 한정식집에서 마주보며 웃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불과 어제 강원도 온천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까지. 그 웃음이 그녀에겐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모욕과 배신의 낙인일 뿐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던 미선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다시 가방을 열어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흥신소에서 받은 조사 보고서였다. 날짜, 시간, 차량 번호,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호텔 체크인 기록까지 빠짐없이 담긴 증거. 처음 눈치챈 건 지영이었다. 내가 학교 가정통신문조차 외면하고 늘 알바라는 핑계로 집을 비울 때
아이가 먼저 나에게 이상하다고 했다.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결국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현수. 하지만 그건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이미 늦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나는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지금 내 부모님 댁에 있다. 그들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지영은 내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울먹였다. 그럼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여기 있다. 서명만 하면 된다. 그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느껴지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선언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봉투를 남겨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자료 문제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다. 내일 중으로 공식 연락이 갈 거다. 그 말에 미선은 두 손을 떨며 애원했다. 현수,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이들 위해서라도. 나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으나 끝내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기회는 수없이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 틈 사이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봤다. 차가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점장, 상철. 그 자에게도 전해라. 두 번 다시 내게 연락하지 말라고. 그 책임은 내가 직접 묻겠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선희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짧게 잘라 말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어.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현관문으로 향하며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 내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문이 닫히는 소리는 결별의 종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나는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말씀드립니다. 미선이가 다른 남자와 오래도록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로 장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라고? 다 들었다. 내 아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을 안겨? 뒤이어 장모의 흐느낌 섞인 울음이 들려왔다. 우린 너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이제 너는 딸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 차갑고 단호한 말은 방 안에 메아리 치듯 맴돌았다. 전화를 끊으며 나는 억울함보다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아내의 배신이 나와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와 장인장모까지도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것이 결국 그녀가 선택한 길의 대가였다. 다음 날 변호사 김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윤리선 씨께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위자료, 산정 모두 곧 진행됩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아내와 그 남자,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것. 며칠 뒤 나는 준비해 둔 자료 뭉치를 들고 직접 그 가게로 향했다. 점심 피크 시간, 손님들로 붐비는 매장은 떠들썩했지만 내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계산대 앞으로 곧장 다가가 입을 열었다. 순간 매장은 얼어붙었다. 숟가락 소리와 대화 소음으로 가득하던 공기는 단숨에 가라앉았다. 상철이 억지 미소를 띤 채 계산대에서 걸어나왔지만 내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이 안에 담긴 건 내가 내 아내와 함께한 모든 기록이다. 시간, 장소, 호텔 체크인 내역, 차량 번호, 그리고 사진과 영수증까지 이미 본사 인사팀에도 전달해 두었다. 상철은 손사래를 치며 더듬거렸다. 잠깐만, 그건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는 비웃듯 말을 끊었다. 오해? 호텔 앞에서 팔짱 끼고 웃던 내 얼굴이 오해야? 강원도 온천, 식당 영수증, 심지어 차량 번호판까지 다 기록돼 있는데 오해라고?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웅성거림이 번지고 직원들조차 동작을 멈춘 채 이쪽을 바라봤다. 나는 더 큰 소란을 만들지는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매장 관리자에게 건네며 분명히 말했다. 내 요구는 단순하다.
내부 감사, 그리고 공식적인 징계 절차. 이건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다. 회사의 명예와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린 문제다. 관리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그 순간 상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언가 항변하려다 끝내 삼키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점장이 저런 일을 했다니. 그 시선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본사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박현수 씨, 오늘 제출하신 자료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즉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가 감사와 징계위원회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예, 필요한 만큼 협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묘한 공허감이 남았다. 상철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직위,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그가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상철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뿐 아니라 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놀랍게도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남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상철은 최소 4명의 기혼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로 인해 무너진 가정의 숫자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모여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식, 우리 집만 파괴한 게 아니었군요.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하나의 전선처럼 움직였다. 각자 모아둔 증거들을 한 곳에 취합했고 본사 감사팀에 제출했다. 그 무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상철은 직위 해제에 이어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 본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협조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신뢰 그리고 여러 가정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날 회사 차원의 조치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아이들과 함께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미선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을 향해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다. 지영아,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지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단호하게 뒤로 물러섰다. 엄마?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니야. 나는 다시는 엄마라고 안 부를 거야. 그 말은 송곳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옆에 서 있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이고 있었다. 결국 작은 어깨가 떨리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나는 말없이 아이들의 곁에 서서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미선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변명도 진심 어린 후회도 아니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의 파편에 불과했다. 아이들의 마음속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었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어떤 사과도 눈물도 이미 새겨진 배신의 상처를 지워줄 수 없다는 것. 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무거웠다. 나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미선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후회뿐이다. 아이들에게 다시 다가가려 하지 마라.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미선의 부모님 댁에 모였다. 나는 이미 아이들과 따로 지내고 있었고 이 자리에선 그저 방청객처럼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장인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자마자 곧장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현수가 키우는 게 맞다. 이건 애들 스스로의 뜻이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미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지는 장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넌 이제 어머니로서 신뢰를 잃었다.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옆에 있던 장모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랫동안 흐느끼고 있었다. 한참 후 겨우 얼굴을 들었을 때 눈가는 울음으로 벌겋게 부어 있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이제 더는 엄마라고 불리지 마라. 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꺼지지 않는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옆에서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던 변호사의 손짓보다 부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더 큰 무게를 느꼈다. 분노로 쏟아내는 장인의 단호한 말, 눈물로 토해내는 장모의 절망. 결론은 같았다. 미선은 이제 부모에게서마저 버려진 존재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변호사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상철 씨 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미선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고 방 안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다. 변호사는 눈빛을 가다듬고 서류 뭉치를 펼쳤다. 회사 내부 조사 결과 상철 씨는 최소 4명의 기혼 직원들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 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 경비로 충당했지요. 회사는 형사 고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변호사는 탁자 위에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다. 위자료 1,900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상철 씨 아내도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해고되었으며 업계 내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이것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결과였다. 집안을 무너뜨리고 아이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가 그는 결국 직장, 명예, 가족, 돈 모든 것을 잃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입니다.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다면 시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이제 이 싸움의 끝은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선은 더 이상 내 아내도 아이들의 어머니도 부모님의 딸도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본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남은 건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며칠 뒤 약속된 날 나는 지영을 데리고 미선의 집을 찾았다. 민수는 끝내 오기를 거부했다. 엄마를 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 짧았지만 날카롭게 가슴에 박히는 말이었다. 현관을 열자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맞았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지영은 곧장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 말이 터져나오자 미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지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가족보다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긴 사람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차마 끼어들 수 없었다. 그러나 지영의 목소리는 칼처럼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이는 울먹이며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밤마다 몰래 베개를 적셨던 사실까지 고백했다. 아빠, 내가 본 게 뭔지 알아? 조사원 아저씨가 보여줬어. 엄마가 다른 남자랑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아?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산산이 깨부수었다. 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떨구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딸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끝내자. 지영이가 말한 게 다 맞다. 내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영의 눈빛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부로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냥 남이야. 그 한마디는 미선의 심장을 도려내듯 잔혹하게 울려 퍼졌다. 지영은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도 스며들었다. 내 딸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를 지켜내는 존재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미선은 흐느끼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아이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다. 행복했던 가정이 내겐 지루한 감옥이었나 보지. 하지만 아이들에겐 그 집이 세상의 전부였어. 거실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나는 지영을 데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미선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현수, 제발 마지막 기회만. 그 울음소리는 허공을 메아리치며 벽에 부딪혔을 뿐이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내가 버린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적어도 아이들의 뜻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문을 열고 발걸음을 옮겼다.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내 뒤를 따랐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미선의 흐느낌은 점점 멀어졌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내 결혼 생활도 끝을 고했다. 그 후 우리는 법적으로 갈라섰다. 나는 두 아이와 함께 살며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하루하루 버텼다. 민수는 오랫동안 엄마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고 지영은 가끔 혼자 울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강해졌다. 아이들의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단단해지고 있었다. 반면 미선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를 전전하며 살아갔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고 그녀는 어딜 가든 따가운 시선과 속삭임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삶의 전부는 오직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몇 달은 나 역시 서툴렀다. 저녁 반찬을 태워 아이들 앞에서 쩔쩔매기도 했고 학부모 모임에서 서명을 빼먹어 선생님께 불려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도시락 반찬을 직접 준비하고 시험 기간엔 함께 밤을 새워 아이들과 문제집을 풀었다. 서툰 손끝으로 다림질을 하다 지영의 블라우스를 망가뜨렸을 때 아이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냥 사주면 돼. 대신 나 시험 잘 치면 맛있는 거 해줘. 그 순간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두려움보다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이겨냈다. 지영은 글쓰기에 몰두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에서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로 상을 받았다. 나는 발표 자리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솟구쳤다. 글 속엔 배신에 대한 분노 대신 아버지와 동생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운동장에서 뛰는 걸 선택했다. 축구에 빠져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며 마음속 허물을 달랬다. 시험날 골을 넣고 나를 향해 달려와 안겼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에서 엄마의 빈자리가 아닌 새로운 힘을 보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우리 셋의 삶은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서로를 붙잡으며 점차 단단해졌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뒷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수 씨 대단하다는 말로 바뀌었다. 회사 동료들 중 몇 명은 술자리에서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큰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몸이 무너질 듯 지쳐도 아이들 앞에서는 반드시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 과제로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엔 여전히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 지영은 그림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 조용히 찢어버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은행 통장 기록을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늘 빠짐없이 들어오던 양육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지난달에 보낸 돈이 되돌아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드디어 끝났구나. 작게 내뱉은 말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지영이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우리가 다 컸으니까 엄마한테서 돈 받을 필요 없어. 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과거엔 엄마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던 아이들이 이제는 담담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고 한다.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이 직접 내린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삶은 우리 셋의 것이다. 그 누구도 다시 흔들 수 없다. 그 말은 곧 우리 가족의 최종적인 결별 선언이었다. 아이들이 엄마의 연락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진 않았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결국 미선이 저지른 잘못은 그녀 스스로에게 돌아갔고 남은 것은 고립과 후회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삶은 우리 거야.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바람은 서늘했고 그 차가운 기운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잃은 것은 너무 컸지만 동시에 끝내 지켜낸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나는 두 아이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다. 방 2칸짜리 허름한 집이었지만 우리 셋에게는 충분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우기도 했고 빨래를 돌려놓고 깜빡 잊어 하루 종일 젖은 옷을 방치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도 묵묵히 도왔다. 지영은 어느 날 내가 라면만 끓이는 걸 보고 말했다. 아빠, 내가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볼게. 그 작은 손으로 휴대폰을 뒤적이며 나보다 먼저 재료를 손질해 주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잃은 게 많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가웠다.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결국 이혼했대. 애들 불쌍하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아이들의 굳은 표정에서 이미 그 말들이 다 들려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다. 괜찮아. 우린 잘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영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 우리 셋이잖아. 아이들도 점점 변해갔다. 민수는 한동안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어느 날 숙제를 하다 갑자기 연필을 놓고 말했다. 아빠, 나 사실 가끔 엄마 생각나.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 또 상처받을까봐. 그 말은 짧았지만 어린 아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걸 견뎌냈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도 돼. 하지만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지영은 점점 더 어른스러워졌다. 나 몰래 알바를 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다. 아빠 힘드니까 나도 도와야지.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럴 필요 없어. 넌 학생이고 공부와 내 삶을 지키는 게 내 몫이야. 아버지는 끝까지 버틸 거다. 그러자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이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떠안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나 역시 흔들릴 때가 많았다. 야근 후 돌아오는 길,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고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뭘 놓쳤던 건 아닐까? 미선을 탓하는 마음 한편에는 혹시 내가 너무 일만 하며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자책도 있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게 배신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 잘못과 그녀의 선택은 분명히 달랐다. 어느 늦은 밤, 창밖에 떠있는 보름달을 보며 과거가 불현듯 스쳐갔다. 지영과 민수가 내 옆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말하던 순간들. 그 단순하고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의 나는 당연하게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기억 하나하나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서랍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바닷가에서 파도에 발을 적시며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던 여름날의 사진. 그때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한순간의 배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미선을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한다 해서 무너진 가정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려 한다. 아이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고 내게도 그녀는 우리 가족을 스스로 버린 사람으로 남았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아이들이 자는 방 앞에 섰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거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다시는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 그 다짐만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